안녕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아는 세계의 가장자리로 떠날 준비를 해주세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장 멀리 보이는 별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우주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또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곳에 끝없는 공허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저 은하, 별, 성운이 끝없이 균일하게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바로 그 끝에서 모든 것이 균일하고 예측 가능해야 할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이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죠. 오늘의 수면 강의는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괴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이라는 거대한 이상 현상을 살펴볼 겁니다. 이 장벽은 전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론의 기초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 구조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어떤 기발한 이론들이 있는지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우주의 깊은 곳을 단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조로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여정 지도를 그려봅시다. 우리는 현대 과학이 정의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론적 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를 충분히 큰 규모로 관찰할 때 어느 방향에서 보든 어느 지점에서 보든 거의 똑같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는 균일하며 등방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중심이나 구별되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죠.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도 은하의 무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나뉘어 있는 전체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벽과 구멍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균일한 물질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큰 규모에서 우리 우주를 상상했던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개념은 빅뱅 이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우주론 모델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든 관측 결과는 이 원리를 뒷받침해 왔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거미줄을 형성하는 은하단, 최은하단 같은 거대한 구조들을 발견했지만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한계는 약 12억 광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구조는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동안 형성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고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확고부동한 법칙, 즉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서와 균일함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한계를 비웃는 듯한 구조 말입니다. 우주의 최대 미스터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어둠 속을 응시하는 강력한 망원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밝은 현상인 감마선 폭발에서 시작됩니다. 태양보다 수백 배는 더 무거운 거대한 별이 연료를 모두 소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별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단 몇 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의 수명 동안 방출할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눈부신 감마선 광선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와 결국 지구의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감마선 폭발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밝은 전자기적 현상입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해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서도 이 폭발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감마선 폭발은 일종의 우주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고 우주가 훨씬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나사의 스위프트 위성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합작의 베포삭스 위성 같은 여러 우주 관측소들은 이 멀리 떨어진 섬광들을 기록하며 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폭발 자체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국립행정대학교의 이슈트반 호르바트가 이끄는 한 천문학자 그룹은 이 데이터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질량이 큰 별의 죽음에서 발생하고 이 별들이 은하 내에서 태어난다면 감마선 폭발의 분포를 지도화하여 우주에서 가장 먼 영역에 있는 물질의 분포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지도 제작자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폭발을 하늘의 3차원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각각의 감마선 폭발은 멀리 떨어진 은하의 존재를 나타내는 점이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들의 지도는 더욱 상세해졌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우주론적 원리가 예측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즉, 하늘 전체에 걸쳐 점들이 균일하고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특정 영역, 허큘리스 자리와 북쪽 왕관 자리 방향에서 점들이 밀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발들이 하늘의 엄청나게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아치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이거나 측정 장비의 체계적인 오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재확인하고 망원경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며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한 지상적이거나 기술적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 우리로부터 약 100억 광년 떨어진 젊은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거대한 물질의 집합체가 실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들 중대한 발견의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트반 호르바트, 아이스티반 호르바트. 연구팀이 감마선 폭발 지도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은 우리에게 구 에스피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과거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물체에서 오는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과학자들의 이목을 끈 영역은 하늘의 광대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마선 폭발 GRB 14개가 모여있는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이 폭발들은 우리로부터 약 90억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비슷한 거리에 있었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이러한 우연한 무리가 형성될 확률은 극히 낮았으며 0.01%, 100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흥미로웠지만 과학자들이 이 구조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표준 우주론에 미치는 재앙의 규모가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이 구조의 길이는 약 100억 광년에 달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하, 즉 은하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이 발견 이전까지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졌던 구조물, 슬론 장벽, 슬론 그레이트 월조차도 길이가 약 14억 광년이었으며 이미 거대 구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구조는 그것보다 거의 7배나 더 컸습니다. 이 구조는 너무나 거대해서 빛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100억 년이 걸립니다. 이는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고 빅뱅이 일어난 순간 이 구조의 한쪽 끝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도 반대쪽 끝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구조는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 지름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지도에서 지구 표면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거대한 대륙인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관측된 방향의 별자리 이름을 따서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헬추렛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견고하게 막힌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거미줄, 커믹 웹 속에 있는 거대한 실타래, 즉 필라멘트와 같습니다. 이는 은하 최운하단, 가스, 그리고 추정되는 암흑 물질이 중력으로 묶인 복합체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의 가장 밝은 지점, 즉 감마선 폭발이 발생했던 은하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작용하여 우주 깊은 곳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하고 광활한 존재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발견은 마치 지도의 가장자리에 용을 그려 넣던 고대 지도 제작자들이 그 끝 너머에서 자신들의 지리학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 지도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를 버리고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미지의 바다에 또 어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물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거대 장벽의 존재가 과학계에 왜 이렇게 엄청난 난제를 던지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우주론적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균일성과 등방성의 원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초석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과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발 직후 우주에는 미세한 양자 요동, 즉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주가 팽창하며 식어갈 때 중력은 이 요동을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는 물질이 끌어당겨져 미래의 은하와 은하단의 씨앗을 형성했고 밀도가 낮은 곳에는 공허 보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김서린 유리창 위에서 물방울들이 합쳐져 더 큰 물방울이나 물줄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모델에 기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모습, 즉 거대한 공허를 둘러싼 실타래와 벽으로 이루어진 코스믹 웹 아트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물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우주의 팽창 속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8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12억 광년보다 더 큰 구조물이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의 한쪽 끝에서 발생한 중력적 인력에 대한 정보가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되어 이들을 한데 모으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규모의 종말, The End of Greatness 이라 부르는 이론적 한계로 간주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규모에서는 우주가 마치 멀리서 본 스펀지 조각처럼 매끄럽고 균일해져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00억 광년에 달하는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거대 장벽이 이 우아한 이론적 구조에 충돌하듯 등장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치보다 무려 7, 8배나 더 큰 규모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상에서 높이 10km짜리 나무나 북에 100만 톤짜리 동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정면의 노골적인 위반입니다. 이 장벽의 존재는 빅뱅 이후 구조 형성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거나 혹은 빅뱅 이론과 우주론적 원리 자체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 전체에 던져진 도전장입니다. 이 장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들이 우주에서 작용했거나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균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조물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이색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했을 수도 있죠. 이는 중력에 대한 이해부터 우주 탄생 직후의 첫 순간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거대 장벽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발견에 직면하자 과학계는 당연히 강한 회의론을 보였습니다. 과학에서는 예외적인 주장일수록 그에 걸맞은 예외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억 광년 크기의 구조가 실제한다는 개념 자체가 워낙 급진적이었기에 과학자들은 가장 먼저 모든 가능한 오류와 덜 이례적인 대체 설명들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의심의 주된 근원은 바로 발견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은하를 직접 관측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감마선 폭발 GRB의 분포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감마선 폭발은 매우 드물고 무작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선 방향에 있는 은하에서 발생한 것, 그리고 그 상대론적 제트, 렐라티비스틱 제트가 정확히 지구를 향했을 때의 폭발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폭발 중 극히 일부만을 포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판론자들은 관측된 밀집 현상이 단순한 통계적 이상치, 즉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특정 방향에서 운 좋게 여러 폭발을 포착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영역에도 같은 수의 폭발이 있었지만 그 제트가 우리를 비껴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우주에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봤는데 몇 개의 밝은 탐조등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본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경기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단지 무작위로 설치된 몇 개의 광고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회의론자들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관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오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장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마선 폭발을 기록하는 우주 망원경은 하늘의 영역마다 민감도가 다릅니다. 어쩌면 허큘리스 북조광관 자리 방향에서 스위프트. 망원경이 어떤 이유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거나 혹은 배경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사건의 수가 거짓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고
자신들의 결과가 우연이나 오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복잡한 통계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 분포를 비교하여 관측된 폭발 집중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 물질 분포의 좋은 지표라는 점 자체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는 조건이 특정 유형의 은하나 특정 화학 성분을 가진 영역에서 더 자주 충족되며 이것이 구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전반적인 물질 밀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과학적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큘리스 북조광관 자리 거대벽은 일종의 과학적 림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존재를 시사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견 방법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폭발이 아닌 은하 자체를 찾기 위해 해당 하늘 영역을 심층적으로 스캔하는 등 다른 관측 방법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교과서를 새로 쓰기 전에 눈앞의 현상이 신기루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발견이야말로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도록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회의론자들이 틀렸다고 가정하고 헤라클레스 북조광관 자리 장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잠시 받아들여 봅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우주적 레비아탄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을 거스르면서 초기 우주에서 어떤 외계적인 힘이 작용하여 이 엄청난 양의 물질을 한데 모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흥미롭고 논쟁적인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우주끈 이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빅뱅 직후에 아주 첫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우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았으며 물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높은 대칭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은 상전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얼 때 얼음 결정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들이 만나게 되면 그 경계에 얼음 구조의 결함, 즉 균열이 생겨나죠. 이론은 초기 우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우주가 식어감에 따라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장 필드들이 최소 에너지 상태로 응고되었습니다. 만약 이 장들이 공간의 영역별로 다르게 응고되었다면 그 경계 지점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균열이 아니라 이국적인 특성을 지닌 물체입니다. 상전이 유형에 따라 점 결함인 자기 홀극, 2차원 결함인 도메인 벽,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1차원 결함인 우주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우주끈은 가설상의 존재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지만 엄청난 질량과 장력을 가진 에너지 라인입니다. 이 끈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가로지를 정도로 거대한 거리에 걸쳐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자보다도 가늘지만 단 1cm의 끈이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이 끈들은 빅뱅 후 첫 1초 안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거대 장벽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끈은 막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종의 중력 시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를 가로지르며 이동하던 우주끈은 주변 물질, 즉 가스, 먼지, 암흑 물질을 끌어당겨 끈의 경로를 따라 응축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원시적인 끈을 따라 표준 모델이 허용하는 크기를 훨씬 초월하는
거대한 은하와 은하단의 실타래가 자라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장벽은 이 고대의 우주 유물이 드리운 그림자와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끈 자체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주위에 모아들인 거대한 은하단의 집합체라는 중력적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장벽의 엄청난 크기뿐만 아니라 길고 실타래 같은 모양까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우아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끈의 존재는 모든 근본적인 자연의 힘을 통합하려는 일부끈 이론과 대통일 이론에서도 예측됩니다.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엄청난 도약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주끈은 순전히 가설상의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분석이나 특정한 중력 렌즈 현상을 찾는 방식으로 이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대 장벽이 실제한다면 그것은 시공간의 이 이국적인 실타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농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끈 가설이 너무 이국적으로 느껴진다면 이제 훨씬 더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헤라클레스 자리, 북조광관 자리, 장성 헬츄렛 코로나, 보렐리스 그레이트 월. 단순히 우리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장성이 다른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남겨진 흉터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경이로운 개념 중 하나인 다중우주론, 즉 멀티버스 이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멀티버스를 구성하는 무한한 수많은 우주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 개념은 오랫동안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이 이론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원한 급팽창 이론 Eternal Inflation은 우리 세계를 탄생시킨 빅뱅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급팽창, 즉 태초의 극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했던 그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거품 우주는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팽창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 거품 우주가 먼 과거에 충돌했거나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갔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사건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 우주로부터의 중력적 영향은 우리 우주에 강력한 흔적을 남겨 물질 밀도의 대규모 교란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 북조광관 자리, 장성은 수십억 년 전에 발생한 우주적 교통사고로 인한 멍 또는 흉터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질 집합체는 스쳐 지나간 우주가 남긴 중력 교란선을 따라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또 다른 버전은 끈 이론, 스트링 티어리, 더 정확히는 그 확장 버전인 M 이론에서 나옵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의 3차원 우주는 브레인 뷰라인이라 불리는 막 멤브레인과 같습니다. 이 막은 벌크 또는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이라는 다차원 공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초공간에는 다른 브레인, 즉 다른 평행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이론은 이들 브레인 간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러한 충돌은 대격변적 사건이 될 것이며 어쩌면 새로운 빅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들이 단지 가까이 스쳐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중력적 상호작용은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장성은 우리 브레인 우주가 다른 브레인에 의해 중력적으로 찌그러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으며
지극히 사변적입니다.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은 표준적인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잠재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 내에서 내부적인 이유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구조를 보고 있다면 외부적인 영향을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른 우주보다 더 강력한 외부 영향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이 멀리 떨어진 감마선 폭발의 집합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멀티버스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초의 간접적인 증거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려움을 주고 또 매혹시키는 생각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급진적인 이론들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주의 모형에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거대 장벽이 어떤 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즉 별, 가스, 먼지 등은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 중 약 5%에 불과합니다. 약 27%는 암흑물질이라는 수수께끼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8%는 더욱 신비로운 암흑에너지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구조를 해명하는 열쇠가 바로 이 암흑 요소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비가시성 물질이지만 오직 중력적 영향으로만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암흑물질이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조각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의 덩어리가 형성되었고 이 덩어리는 중력 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으로 보통 물질, 즉 중입자 물질이 흘러들어가 은하와 은하단을 만들었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거미줄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토대 위에 세워진 보이는 골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거대 장벽이 단순히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 거미줄 속에서 유난히 크고 밀도가 높은 필라멘트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영역의 촉이 암흑물질 밀도 요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필라멘트가 형성되었고 이 필라멘트가 막대한 양의 보통 물질을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끈이나 다른 우주와의 충돌 같은 이국적인 가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 우주론 모델의 틀 안에 머무르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요동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거대한 초기 요동을 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이는 우주의 탄생 초기,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발생했던 초고속 팽창기인 인플레이션 시대의 과정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매끄럽고 균일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영역을 흉터처럼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힘,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여전히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이 가정했던 우주 상수처럼 일정한지 아니면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 중력에 맞서 공간을 팽창시키며 구조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더 젊고 밀도가 높았던 과거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는 중력에게 초대형 구조를 형성할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 장벽을 연구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거대한 구조가 실제로 형성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우주 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며 중력과 암흑 에너지 사이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 장벽은 우리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의 힘을 측정하는 거대한 우주 다이나모미터인 셈입니다. 하나의 이상 현상이 암흑 물질의 본질에서부터 암흑 에너지의 진화, 그리고 우주 탄생의 가장 초기로까지 이어지는 가장 심오한 우주론적 미스터리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헤르쿨레스 북조광관자리 거대 벽의 수수께끼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물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증하고, 만약 존재가 확인된다면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차세대 망원경과 관측 프로그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현재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 벽을 구성하는 은하들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감마선 폭발의 분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 영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역의 은하 분포에 대한 3차원 지도를 작성하고 그들이 정말로 초밀집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거대한 과제입니다. 수십억 광년에 걸쳐 있는 하늘 영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의 은하들은 극도로 희미합니다. 그 은하들을 관측하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연히 같은 위치에 투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구조물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수백, 수천 시간에 달하는 관측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큰 희망은 새로운 천문대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은 전례 없는 적외선 감도로 촉이 우주의 가장 멀고 먼지 많은 구석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JWST는 이 거대 벽의 내부를 투시하여 그 안에 거주하는 은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도구는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매핑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유클리드의 주요 관측 프로그램이 거대벽 전체 영역을 포괄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는 우주에서 구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칠레에 위치한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곧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10년 동안 남쪽 하늘 전체를 조사하여 우주에 대한 가장 깊고 상세한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 데이터는 수십억 개의 은하를 발견하고 지도화할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구조물을 찾고 연구하기 위한 전례 없는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헤르쿨레스 북조광관자리 거대 벽이 실제한다면 이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작을 수 있는 구조물들이 하늘의 다른 부분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미래의 하늘 조사를 통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주가 덜 균질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이러한 구조물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거대 벽이 독특한 변칙 현상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수수께끼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력파와 우주 배경 복사 연구 분야에서도 발전이 기대됩니다. 만약 이 거대 벽이 우주끈 컴믹 스트링스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이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에 특정한 흔적을 남기거나 배경 중력파 잡음의 근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리사와 같은 미래의 중력파 검출기는 초기 우주로부터 오는 이러한 미약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우주론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거대 벽의 수수께끼는 우주론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이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우리는 마침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의 핵심인 우주론적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이 원리는 거의 1세기 동안 우주론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주가 거대 규모에서 모든 방향으로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이 아이디어는 우아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기에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개별 은하단의 위치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도 전체 우주를 설명하는 비교적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기후학자가 개별 도시의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지구 전체의 기후를 모델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원리에 기반한 모델들은 경이로울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즉 빅뱅의 메아리의 존재, 그리고 우주 탄생 초기에 형성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정확한 비율까지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예측은 관측을 통해 눈부시게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늘 그렇듯이 자연은 우리의 모델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헬츄렛 코로나 보레리스 그레이트 월은 우주론적 원리의 토대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아니었지만 가장 심각한 균열이었습니다. 이 장벽이 발견되기 전에도 천문학자들은 이론적 한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조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는 길이가 거의 15억 광년에 달하는 슬론 장벽, 슬론 그레이트 월이 발견되었고 2013년에는 해치 3개의 퀘이사로 이루어진 약 40억 광년 크기의 거대 퀘이사 그룹 휴지 LQ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들 하나하나가 과학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표준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들이 단순히 통계적 예외일 뿐이며 우연한 요동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 여전히 들어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동전을 충분히 많이 던지면 언젠가는 앞면이 100번 연속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는 확률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귀한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전 기록 보유자들보다 몇 배나 큰 이 거대 장벽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100번 연속 앞면이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번 연속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동전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주가 가장 거대한 규모에서 실제로 균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름 930억 광년인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거품이 훨씬 더 큰 메타 우주에 작고 어쩌면 비정형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면요.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영역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영역은 훨씬 더 텅 비어 있거나 반대로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주론적 원리를 포기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현재 우주 모델이 국소적인 근사치에 불과하며 우리의 발견을 우주 전체에 확신을 가지고 외삽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주의 나이, 구성,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추정치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비견될 만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속한 우주의 일부 역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어쩌면 이 거대 장벽이야말로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새롭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 벽의 발견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 지도 제작의 역사 속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봅시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우주의 지도는 2차원 평면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별과 별자리를 천체 지도에 표시하며 그것들을 마치 수정구슬 위에 찍힌 점처럼 상상했죠. 돌파구는 20세기 초에 찾아왔습니다. 베스토 슬라이퍼와 에드윈 허블 같은 과학자들이 멀리 떨어진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 성운들이 사실 우리 은하수와 비슷한 또 다른 은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우주는 세 번째 차원, 즉 깊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지도는 3차원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은하의 위치를 이 3차원 지도에 표시하려는 최초의 체계적인 하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은하들은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짓고 은하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은하수 역시 소위 국부은하군의 일부였고, 이 국부은하군은 다시 거대한 천여자리 최은하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마가렛 갤러와 존 후크라는 은하의 적색 편의를 조사하던 중 우주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해냈습니다. 그들이 CFA2 거대 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평면 구조로 5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주가 비누 거품이나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 구조는 광활하고 거의 텅 빈 영역인 보이드를 둘러싸는 평평한 벽과 길게 늘어진 필라멘트 실타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거대 구조의 지도 제작, 즉 우주 지도학 코스모그래피이라는 천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발견은 계속되었습니다. 2DF 은하 적색편의 탐사 프로젝트와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지도에 기록하며 우주 거미줄의 웅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003년 바로 이 SDSS 데이터를 통해 슬론 거대벽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것은 14억 광년 길이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개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기존 지식의 경계를 확장했지만 대체로 표준 우주론 모델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슬론 거대벽이야말로 거대함의 끝이며 우주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정밀한 지도 제작 끝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거대벽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기록 보유자보다 단순히 조금 더 큰 정도가 아닙니다. 무려 1배나 더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의 한 걸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범주로의 도약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모든 거대 벽들은 이것에 비하면 작은 울타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지도 제작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도에 주요 대륙은 다 그렸고 이제 해안선만 자세히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만에서 항해하고 있을 뿐이며 수평선 너머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섬과 대륙이 있는 완전히 새롭고 미지의 대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들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괴물 같은 구조물의 규모를 제대로 실감하기 위해 한번 시각화해 봅시다. 우리 은하, 즉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지름 10만 광년의 원반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모래알 하나의 크기로 축소해 봅시다. 이 축소된 규모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2.5cm 떨어진 또 다른 모래알일 것입니다.
수천 개의 모래알을 포함하는 천여자리 최운하단은 지름 약 1m의 공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규모에서 허큘리스 북조 관관자리 장벽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저런 모래알과 공들이 모여 만들어진 10km 길이의 실타래가 됩니다. 10km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 은하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마치 한 사람의 키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거대합니다. 다른 비율을 들어보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지구 크기로 압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모에서 우리 은하수는 원자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허큘리스 북조 관관자리 장벽은 북미 대륙에서 유럽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해저 산맥처럼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단하고 획일적인 벽돌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은하 최운하단이 중력으로 묶여 형성된 복합체이며 이 최운하단 자체도 또 다른 은하단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초운하단 사이에는 거대한 뜨거운 가스 필라멘트와 추정되는 암흑 물질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 내부의 은하들은 서로 수백만 광년의 빈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내 물질의 밀도는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곳을 통과한다면 무작위적인 은하 분포가 아닌 특정 방향을 따라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은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유한 최운하단에서 다른 최운하단으로 계속 이동할 것이며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 여정을 완료하는 데에도 100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장벽의 나이, 정확히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시점의 연대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00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나이가 고작 38억 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이 장벽은 이미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그 존재를 더욱더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중력이 이 거대한 구조를 한데 모을 시간이 훨씬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19세기 사진에서 완공된 마철루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물리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 과정의 속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뒤흔듭니다. 이처럼 시각화는 건조한 숫자에서 벗어나 이 발견의 깊이와 기묘함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까지 시험합니다. 우주란 우리의 어떤 상상력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고 환상적인 현실을 품고 있는 곳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강력한 장비를 이용해 하늘을 스캔해온 천문학자들에게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구조가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몇 가지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 엄청난 거리입니다. 100억 광년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며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그 빛이 크게 약화되고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벽을 구성하는 개별 은하들을 식별하고 심지어 그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려면 최첨단 망원경과 매우 긴 장시간 노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하늘 탐사는 그토록 멀리 그리고 그토록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엄청난 크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 장벽은 하늘에서 70도 이상의 각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영역입니다. 비교하자면 보름달은 하늘에서 고작 0.5도만 차지합니다. 즉, 이 장벽은 달에 보이는 원반보다 140배나 더 넓은 것입니다. 어떤 단일 망원경도
이 전체 영역을 한 번에 포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도화하려면 수천 장의 개별 사진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합쳐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자원과 관측 시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흥미로운 것을 찾기 위해 작지만 깊은 하늘 영역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론과 상충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대한 크기의 구조물을 목표로 찾아야 한다는 발상은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비표준적인 방법, 즉 감마선 폭발을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거대 구조를 찾는 전통적인 방법은 은하 자체를 지도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지만 특히 먼 거리에서는 매우 느리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입니다. 반면 감마선 폭발은 극도로 밝아서 먼 곳에서도 관측되며 한 번에 우주의 깊은 곳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숨겨져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일종의 과학적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 장벽은 모두의 눈앞에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벽의 일부인 개별의 먼 은하들은 분명 수많은 천문학적 사진에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와 올바른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파편화된 점들을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과학에서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틀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숲을 보기 위해 개별 나무를 보는 것을 멈추고 새롭고 예상치 못한 시각을 사용하여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 경우 감마선 폭발은 전체 그림을 보게 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우주 대륙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안적인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 가설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 벽이라는 구조가 단순히 착시 현상, 일종의 우주적 신기루일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중력 렌즈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은하단과 같이 질량이 매우 큰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이 렌즈 근처를 지나는 멀리 있는 물체에서 오는 빛은 휘어지고 왜곡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멀리 있는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되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심지어 호아르 모양으로 길게 늘어난 형태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감마선 폭발이 발생하는 저 멀리 떨어진 우주 사이에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들이 복잡한 렌즈와 거울 시스템처럼 작동하여 감마선 폭발의 실제 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폭발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중력 렌즈가 여러 영역에서 오는 빛을 우리 하늘의 한 지점으로 집중시켜서 마치 초밀집된 구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몇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100억 광년 크기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중력 렌즈의 구성이 매우 특수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력 렌즈 현상은 일반적으로 물체의 이미지에 특징적인 왜곡을 발생시키는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감마선 폭발과 관련된 이러한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현상이 착시가 아니라 이전에 언급했듯이 관측 편향, selection bias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방향에서 더 많은 감마선 폭발이 관측되는 이유는 그곳에 단순히 은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감마선 폭발이 더 자주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은하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 사용된 장죽이
감마선 폭발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수명이 짧으며 주로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고 금속 함량이 낮은, 즉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적은 은하에서 발견됩니다. 만약 거대 벽이 단순히 물질의 밀집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대규모 별 형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원시가스의 강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그 지역의 전체 물질 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수많은 감마선 폭발에 의해 우리에게 빛나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상대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이며 추가 데이터 없이는 반박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있는 은하들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그곳에 정말로 낮은 금속 함량과 높은 별 형성률을 가진 은하가 지배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대 벽계 미스터리는 우주론적 문제라기보다는 천체 물리학적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근본 원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은하 진화의 흥미롭지만 설명 가능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은하들이 평범한데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시 초기 문제, 즉 우주론적 원리의 위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래의 관측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 우리는 착시 현상이나 관측 편향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충격적인 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주론적 원리, cosmological principle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우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주가 거대한 규모에서 균질하지 않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진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이 거품은 거대한 메타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지역 중 하나일 뿐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은하들이 서로 밀집해 있는 일종의 우주 메가폴리스와 같은 초밀집 지역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수십억 광년 밖에는 물질의 밀도가 수천 배나 낮고 은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우주 사막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 조용한 시골 벽지에 불과하고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같은 거대 구조가 밀도와 구조화 정도가 훨씬 높은 진정한 우주의 중심의 변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질한 우주에서는 우리가 측정하는 근본적인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이 보편적이지 않고 국소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설명하는 허블 상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은하들을 관측하여 이 상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밀도가 높은 영역에 살고 있다면 국소적인 중력 인력이 팽창을 약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더 텅 빈 지역에서는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현대 우주론의 주요 모순 중 하나인 이른바 허블 장력, 허블 텐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허블 상수 값이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죠. 아마도 이 값들이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주가 비등방성, 아니소트로피아를 띈다면, 즉 우주의 속성이 방향에 따라 다르다면 이 또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 법칙이나 상수가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멀리 떨어진 퀘이사의 스펙트럼의 미세 구조 등에서 이러한 이상 현상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질한 우주에서의 삶은 훨씬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930억 광년에 달하는 우리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법칙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과학 자체의 본질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마치 고대 섬 주민의 위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섬을 구석구석 조사했고 모든 돌과 나무를 알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 건너에 다른 식물, 동물, 그리고 어쩌면 다른 기후를 가진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은 그 섬 주민에게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저 멀리 있는 해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겸손해야 하며 다음 순간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하게 만들 가장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주끈이나 다중우주 같은 이색적인 이론들을 살펴볼 때 이것들이 단순히 과학자들의 공상이나 환상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끈 이론은 많은 대통일 이론 모델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네 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하나의 통합된 힘의 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 이론을 만들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초기 우주의 초에너지 상태에서는 이 힘들이 서로 구별할 수 없는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이러한 대칭성이 깨지고 힘들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상전이는 우주끈을 포함한 위상 수학적 결함 (topological defects)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통일 이론이 맞다면 우주끈의 존재는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거대한 벽, 그레이트 월, 바로 우주끈의 흔적이라면 이는 이 모든 거대한 물리학적 그림 전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은하구조의 세계와 미시적인 아원자 입자 및 기본 힘의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인 셈입니다. 다중우주, 멀티버스 역시 그 기반이 되는 심각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팽창 다중우주의 개념은 우주 급팽창 이론에서 파생됩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우리 우주의 평탄성이나 균일성, 바로 그 거대한 벽이 의문을 제기하는 균일성 말입니다. 과 같은 여러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한번 시작된 급팽창은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멈추면서 우리와 같은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를 만들지만 그 사이 공간에서는 계속 확장되어 공간을 늘리고 새로운 우주를 끊임없이 탄생시킵니다. 영원한 급팽창, Eternal Inflation이라고 불리는 이 구상은 급팽창을 설명하는 방정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 다른 버전인 촉근 이론에서 비롯된 다중우주 역시 임의적인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촉근 이론은 수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숨겨진 차원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이 숨겨진 차원들의 기하학적 구조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 기하학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 그 수는 실외 500제곱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 고유한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진 개별 우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풍경, 랜드스케이프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수학과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가 실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에너지와 규모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통일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가속기를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우주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주론은 독특한 실험실이 됩니다. 거대한 벽과 같은 이상, 현상 아노말리에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물리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초기 우주의 이국적인 시대를 살았던 공룡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화석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다양한 거대 구조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거대 장벽은 단순히 독특한 개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한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이미 슬론 장벽과 거대 퀘이사 군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초거대 구조의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름이 50억 광년이 넘는 9개의 감마선 폭발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의 GRB 고리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지름 5억 광년 이상의 중력적으로 묶인 영역인 라니아케아 최운하단도 있죠. 이 모든 천체들은 수억 광년에서 수십억 광년 규모에 이르는 우주가 매우 복잡하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하들이 모여 은하군이 되고 은하군은 은하단을 이루며 은하단은 다시 최운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운하단들이 실타래나 장벽 형태로 늘어서서 우주 거미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층 구조를 잘 설명하지만 특정 한계까지만 그렇습니다.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거대 장벽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규모가 한 단계 더 크다는 점에서 이 틀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는 이 모든 구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주 거미집은 단일 계층이 아니라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타래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두꺼운 밧줄을 이루는 가는 섬유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 장벽은 이러한 밧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다른 거대 구조들은 그 일부이거나 인접한 덜 뚜렷한 형성물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소위 프랙탈 우주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프랙탈이란 다른 규모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보이는 자기 유사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송이를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가지가 눈송이 전체의 형태를 반복하고 그 가지 위에 작은 돌기들 역시 큰 가지의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부 우주론자들이 우주가 프랙탈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은하단 내 은하의 분포가 최은하단 내 은하단의 분포와 비슷하며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에서는 구조의 크기에 상한선이 없었을 것이며 우주론 원리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론 전천 탐사와 같은 더 정밀한 후속 관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는 프랙탈 구조가 끊기고 우주가 균일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대 장벽의 발견은 이 아이디어를 수정된 형태로라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주는 엄격한 프랙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균일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구조에는 개별적인 계층 단계가 존재하며 우리는 방금 그중 가장 높은 최상위 단계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균일한 스펀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발견되는 초거대 구조 하나하나는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거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 구조물의 발견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과학자들, 즉
과학의 인간적인 면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과학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지식으로 향하는 길이 무지에서 시작해 매번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논쟁과 모순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임을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이 발견을 이룬 과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확신하며 수많은 검증을 거쳤고 동료 심사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거대 구조물은 설명이 필요한 명백한 실체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지평선 너머를 엿보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한 개척자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들은 학회에서든 논문에서든 동료와의 토론에서든 자신들의 관점을 강력하게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과학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과학은 모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의 역할은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하며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반드시 이 발견을 반박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발견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들은 방법론의 약점을 지적하고 다른 설명을 제시하며 새롭고 독립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초 발견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여 오류나 단순한 우연의 일치, 성급한 결론을 걸러내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사실만을 통과시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대다수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발견이 흥미롭고 표준 모델의 잠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교과서를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주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리며 어쩌면 이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후속 관측을 스스로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현대 과학에서 학제 간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관측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론, 입자 물리학, 촉근 이론 분야의 이론가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할 통계학자가 필요하고 더 나은 망원경을 제작할 엔지니어도 필요합니다. 이 거대 구조물의 수수께끼는 아주 다양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견은 일반 대중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진 것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조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미스터리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흥미진진한 모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령 이 거대 구조물이 결국 통계적 착시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이 논의 자체만으로도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델을 새롭게 검토하고 우주론적 원리를 검증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미 엄청난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먼 미래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헬츄렛 코로나, 보렐리스, 그레이트 월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의 우주는 차갑고 외로운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 닥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우주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팽창하는 것은 은하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을 가진 우주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 있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절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이 지평선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하나둘씩 그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천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에 사는 관측자는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 흩어지지 않을 우리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의 은하들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하들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빛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 너무 늘어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작은 섬 같은 은하군 바깥의 우주는 완전히 어둡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 그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장벽 또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암흑 에너지의 힘에 영원히 저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장벽을 이루는 최운하단들은 서로 중력적으로 묶여 있지만 장벽 구조 전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중력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하나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멉니다. 따라서 가속 팽창하는 공간은 이 장벽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장벽을 구성하는 최운하단들은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며 우주 지평선 너머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수조 년 후에는 이 거대한 기념비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벽은 팽창하는 공허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 것입니다. 참으로 멜랑콜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주론적으로 매우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와 별들이 형성되기에 충분히 늦게 태어났지만 빅뱅의 흔적과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여전히 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일찍 태어났습니다. 만약 수조년 후에 문명이 등장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하군만을 보면서 그것이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빅뱅에 대해서도,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도,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도, 그리고 허큘리스 북쪽 왕관자리 장벽에 대해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원과 우주의 장대한 규모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영원히 상실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류 문명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주론의 황금기를 목격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어둠의 장막 뒤로 세상이 숨기 전에 우리 세계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모든 새로운 발견, 우주의 모든 새로운 지도는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 남기는 병 속의 메시지이며 젊고 격동적이었던 시기에 우리 우주가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막을 내리며 이 발견이 갖는 철학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발견은 광활한 우주 속 우리의 위치와 지식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주변 세계에서 질서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복잡한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법칙들을 찾아 헤맸죠. 우주론적 원리는 이러한 열망의 정점과도 같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혼돈이 없으며 어디서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고 우리의 작은 구석이 다른 어느 곳보다 낫거나 못할 것이 없는 안락하고 예측 가능한 우주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허큘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장성은 이러한 이상적인 환상을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의 단순함과 질서에 대한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는 기묘하고 비대칭적이며 변칙과 예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지적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현재의 이론이 최종적인 진리, 창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는 모든 최종적 이론들이 결국에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디딤돌, 즉 하나의 근사치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뉴턴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대체된 것은 뉴턴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론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주론적 원리에 기반한 우리의 표준 우주 모델 역시 수십억 광년의 작은 규모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우리가 그 너머를 들여다볼 때 무너져버리는 하나의 근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장성은 우리 현 지식의 한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선 너머 미지의 영역이 시작된다. 당신들의 옛 지도는 여기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견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는 좌절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고무적인 일입니다. 과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지루한 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일 겁니다. 미스터리와 수수께끼야말로 과학 발전을 이끄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장성은 현대 우주론이 직면한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할 흥미진진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이 발견은 우리가 코스모스의 위대함과 규모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속한 눈에 띄지 않는 별을 도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와 본질을 가진 더욱 거대한 구조 속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 앞에서 느끼는 이 미미함은 때로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소한 지상의 걱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무언가의 일부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이 위대한 미스터리에 직접 다가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자락까지 함께했던 길고도 고요한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죽어가는 별들의 무작위적인 섬광들이 모여 하나의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스 북조광관 자리 장벽은 단순한 은하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이해 자체에 던져진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장벽은 20세기 전체 우주론의 근간이었던 균질성의 기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폭발의 잔재인 우주 끈부터 평행 우주와의 충돌로 생긴 상흔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담하고 환상적인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통계적인 신기루일 수도 있고 우연의 장난 혹은 관측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의 우주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신비롭다는 첫 번째 실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대략적인 지도를 다 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도 너머에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과학은 이상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 장벽처럼 잘못된 혹은 수수께끼 같은 대상들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루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연과학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에 저와 함께 몰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정이 여러분께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평화로웠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후 알림벨을 설정해 주시면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한 새로운 숙면용 강의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잠에 빠지시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 거대 장벽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 중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거나 혹은 단순히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우주끈일까요? 다중우주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먼 세계에 대한 맑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